느리게 읽는 즐거움. 임영근. 대학에 다니면서 만화방에 들락거리게 될 줄은 몰랐다. 어렸을 때 만화를 무척 좋아하긴 했지만 만화방에 들어가 본 적은 거의 없었다. 우선 용돈이 넉넉하지 않았다. 게다가 슬쩍 들여다본 만화방에 떠도는 심상치 않은 공기의 질에 겁을 먹기도 했다. 아마도 과감히 들어가 앉을 만한 용기가 없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세상 물정에 밝기도 하고 이야기 솜씨도 좋아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선배가 있었다. 영화나 책을 이야기할 때 어찌나 솔깃하고 실감나게 썰을 푸는지 원작보다 더 흥미진진하다고 할 정도였다. 하루는 술자리에서 뜬금없이 공포의 외인구단 봤어? 하고 물어봤다.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 만화를 모르다니. 이현세도 공포의 외인구단도 몰랐을 때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예 만화책을 본 기억조차 가물가물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 한국 단편 문학전집 같은 책을 읽으면서 이제 어린 시절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니 만화책은 아예 내 머리에서 진작 지워졌는지도 모르겠다. 고등학교 땐가 일본에 사는 외삼촌이 잠깐 다녀간 적은 있다. 외삼촌은 두툼한 만화 잡지를 들고 와 열심히 보고는 집에 두고 갔다. 이 세상에 이런 책도 있나 하는 신기한 생각이 드는 한편 다 큰 어른이 아직도 만화책에 빠져있나 싶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점프인지 챔프인지 하는 꼬리표를 최후에 붙인 만화 잡지를 봤을 때 일본 만화 잡지에서 포맷을 베꼈구나 하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다. 어쨌든 인생 대역전극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선배의 이야기에 쏙 빠져든 순간 만화방에 안 가고는 도저히 배길 수 없었다. 그때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할 때였는데 동네 만화방이 두 군데 있었다. 지편전과 만화백화점. 지편전은 만화방 이름이라기에 너무 폼잡는 듯 보여주러 만화백화점을 다녔다. 만화백화점 주인은 30대 여자분이었는데 무척 친절하고 자상했다. 혼자 사는 분인 것 같기도 했고 요즘 말로는 돌싱인 것 같기도 했는데 드나드는 학생이 다들 좋아했다. 그 동네 술집에서 딱딱하게 구는 아저씨들보다 훨씬 친절해서 작은 이모처럼 보이기도 했다. 학생들 심리를 꿰뚫어 단골로 만드는 타고난 재주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만화백화점은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보다 차분했다. 가끔 애써 혼자서 웃음을 참느라 키득대거나 후루룩 라면을 먹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그런 만화방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첫 번째 만화책을 반쯤 읽을 쯤 막 스토리가 본궤도에 오르며 본격적인 재미가 시작될 무렵 아주머니는 타이밍도 적절하게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속삭였다. 학생, 라면 끓여줄까? 만화책과 라면이라니 이 얼마나 환상적인 조합인가. 힘겹게 유혹을 이겨내며 아니요 괜찮아요 하며 여러 번 거절했다. 만화책값 내기도 빠듯한데 라면값까지 감당할 여유는 도저히 없었다. 애석하게도 라면은 공짜였다. 그런 사실을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그런데 더 애석한 것은 공짜라는 것을 알게 된 뒤에도 라면을 마음껏 먹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미 라면을 안 좋아하는 학생으로 인식이 박힌 터라 선뜻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기도 민망한 노릇이었다. 외인구단과 불청객. 선배 썰에 흘려 만화방에 갔으므로 공포의 외인구단을 가장 먼저 집어든 것은 당연한 수준이었다.
막상 읽어보니 원작보다 3배의 썰이 더 나았다. 공포의 외인 구단이 당시로는 획기적인 작품이었고 젊은이들 구미에 맞는 여러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잠재력은 있어도 여러 핸디캡 때문에 좌절한 찌질이들의 나약한 근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독한 지옥훈련. 그런 지옥훈련을 받으며 생기는 오기와 집념. 이어지는 기상천외한 승승장구. 이런 스토리에 끌리는 것은 거의 본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만화를 즐기는 중요한 요소가 빠져있는 듯 했다. 황당무계하고 배꼽 잡는 유머. 이런 요소가 빠져있는 만화를 굳이 읽을 필요가 있겠나 싶었다. 그래서 나는 주로 고행석의 불청객 시리즈를 즐겨 읽었다. 주인공 이름부터 재미있다. 구멍이 9개 뚫린 9공탄이나 19개 뚫린 19공탄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황당무계한 상황 설정도 좋았다. 예를 들면 가위바위보 세계 대회에서 우리의 주인공 구영탄이 우승한다는 설정 같은 것이다. 자기 인생의 불운을 끝내기 위해 피나는 노력 끝에 가위바위보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한다. 여기서 피나는 노력이란 남들이 가위를 내는지 바위를 내는지 순식간에 알아채는 훈련을 맡았다. 상황 설정부터 스토리 전개까지 황당하기 그지없다. 만화적인 공간이 아니면 절대 생각할 수 없는 허황한 상황이 매력을 끌었으리라 생각한다. 여기에 대비해 주변 인물들의 묘사가 상당히 사실적이라 재미를 더했다. 주인공은 구영탄과 구영단의 일편단심, 은하만 비현실적일 뿐 다른 캐릭터들은 모두 생생한 생명력을 지닌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은하의 아버지가 대표적이다. 생김새는 연기자 백일섭 씨를 닮았는데 신보가 고약해 놀부가 10명쯤은 들어앉은 모양새다. 딸 기대에 한몫 잡아보려는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다른 캐릭터들에서도 조금은 선하게, 때로는 조금 악하게 서울 변두리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인물들의 면면이 충실히 묘사되고 있다. 또 주인공의 강력한 적대자, 무지막지한 악한이 나오는 것도 색다른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만화백화점에 드나들며 만화에 빨려 들어갈 때면 힘겨운 대학생활의 시름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말하자면 대학 시절의 안식처 같은 곳이었다. 천천히 읽는 학생. 그러다 만화방의 발길이 조금씩 뜸해질 무렵 주인 아주머니가 친구들에게 나를 지칭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라면 싫어하는 학생이 아니라 만화책 천천히 읽는 학생이었다. 아주머니가 보기에 내가 그 가게에서 가장 느림보 학생으로 보였나 보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주머니에게 참 죄송한 일이다. 당시 만화방 요금은 시간당 얼마 이렇게 정하지 않고 권당 얼마 이런 식으로 매겼기 때문이다. 후딱후딱 넘기며 읽을 것이지 웬 만화책을 그렇게 느려 터지게 읽나 하고 속으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음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나는 책 읽기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내가 만화책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를 생각해보게 된 것이다. 만화책의 그림과 스토리보다 그 밑바탕에 깔린 진짜 이유. 그것은 읽는 속도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것. 매체에 나를 내맡기지 않고 나에게 매체를 맞추는 것이었다. 만화책이든 일반 책이든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어서
좋은 것이다. 책상에 앉아 읽을 수도 있고 쿠션에 기대서 읽어도 되고 무엇보다 누워서 읽을 수도 있다. 읽다가 재미없으면 그 자리에서 덮어도 된다. 그렇게 덮어놓은 책을 베개로 삼아도 좋다. 나의 오락가락하는 처분의 책은 아무 말 없이 따른다. 친구이들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내가 무슨 짓을 하든 한마디 불평하지 않는 친구.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매체만 있는 것 같다. 나를 귀찮게 하는 매체와 내가 귀찮게 하는 매체. 내가 이렇게 장황 만화방 얘기를 한 것은 온통 나를 귀찮게 하는 매체로 세상이 뒤덮일 것 같다는 오늘날의 모습 때문이다. 사실 종이책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순간 책의 운명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일산 신도시에 살고 있지만 일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원래 일산이 구일산이 되는 것처럼 내가 자란 곳은 제주인데 신제주가 태어나 점점 커지면서 어느새 구제주로 몰락해버리는 것처럼 얼마 전에 19세기 프랑스 작가 옥타브 위잔의 애서광들을 읽게 되었다. 책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단편 소설집이었다. 그런데 단편 소설들 사이에 책의 종말이라는 단편도 3편 실려 있었다. 해서가들을 다른 소설집에서 책의 종말 이야기를 하다니 다소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한편으로 책의 미래를 깊이 생각해보자는 사람 또한 애서가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깊이 생각해보는 사람 또한 애서가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소설 속 화자의 결론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활자 형태의 책은 사라지고 귀로 듣는 책, 작은 원통에 녹음된 목소리를 듣는 오디오 형태의 책이 득세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사파에서 보듯이 중세 음유시인이나 더 먼 과거의 호메로스처럼 원통에 녹음된 문학 작품을 원통에 연결된 관이나 사람들에게 들려준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다. 화자가 이렇게 예언한 근거는 활자가 있는 어려움 때문이다. 글을 읽으려면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고 따라서 상당히 피로와 권태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작품을 귀로 들으면 더한 행복감과 안정감을 얻게 된다. 승강기가 생긴 이후로 계단을 힘들게 올라가려는 사람은 없다. 귀로 편하게 들을 수 있는데 누가 굳이 힘들여 책을 읽으려 하겠는가. 전신, 전화, 죽음기, 사진과 영화 같은 기술이 쏟아져 나오던 1895년 발간된 책에 실린 작품답게 그 당시에 충분히 애견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대를 지나온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곧이어 화자의 강력한 예언처럼 라디오 시대가 열렸지만 종이책은 더 융성했다. 라디오를 강력한 선전수단으로 이용한 나치가 산더미처럼 책을 쌓아놓고 불을 지르며 해로운 책을 물리적으로 없애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하지만 비디오 세대가 되고 디지털 미디어 세대가 되면서 책은 종이책으로 불리면서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종이책의 위기는 책을 읽는 사람의 위기이고 책 읽는 우리 두뇌의 위기이기도 하다. 어떤 문화권에서 자라든 이 말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언어 습득 능력은 우리 유전자 깊숙이 새겨져 있어 성장감에 따라 별 어려움 없이 말을 배우도록 해준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하지만 책 읽기는 이와 완전히 다르다. 순전히 후천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능력인 것이다. 쉬운 글부터 오랫동안 읽고 또 읽으며 읽기 능력을 길러야 하는 고된 훈련이 필수적인 것이다. 근데 교육체계가 세워진 것도 활자 문화가 융성하면서 읽기 교육이 절실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런던의 택시 운전사가 도시 구석구석까지 훤히 꿰기 위해 2년, 3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훈련받은 런던의 택시 운전사의 해마가 크고 튼튼해졌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 글읽기를 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피로와 권태를 견디며 읽어나가는 우리 뇌 속에는 조금씩 회로가 생겨나고 점점 두꺼워지면서 읽기 능력이 깊어지는 뇌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배경 지식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어떤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한다. 글을 읽는 독자들도 상당한 배경 지식이 있었기에 여기서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배경 지식은 직접 체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주로 독서를 통해서 얻게 된다. 그러므로 책 읽기를 할수록 읽기 능력이 훈련되고 배경 지식이 쌓이게 된다. 이렇게 쌓인 배경 지식은 다음 글을 더 쉽고 또 깊게 읽을 수 있는 바탕이 되어준다. 전지적 간섭자 시점. 종이책의 멸망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이런 수능 과정이 위기에 처했다고 보는 듯하다. 사실상 종이책의 위기가 아니라 종이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위기를 말하는 것이다. 어느새 우리 주위를 공기처럼 감싼 지 오래된 인터넷 환경을 생각해보자. 나에게는 디지털 매체가 전지적 간섭자 시점에서 설계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시도 때도 없이 팝업 광고가 뜬다. SNS 알림이든 이메일 알림이든 내가 알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여러 알림도 쉬지 않는다. 갖가지 사진이 유혹하고 동영상도 끊이지 않는다. 여기서 클릭, 저기도 클릭, 오로지 클릭만이 살 길이라 부추긴다. 여기서 내가 클릭한 흔적은 고스란히 데이터로 남아 내가 좋아할 만한 상품과 디자인이 되어 유혹한다. 그런 거부할 수 없는 매력과 즐거움에 이끌려 나는 다시 클릭하게 된다. 만화방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온전한 몰두가 불가능하다. 이런 인터넷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책 읽기 형태를 F자형 읽기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다. 니콜라스 칸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야코브 닐손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2006년에 인터넷 사용자들의 시선을 추적 연구한 결과다. 사람들은 문서의 첫 번째 또는 세 번째 줄까지는 끝까지 살펴본다. 이후 그들의 시선은 약간 아래로 떨어지고 몇 줄 더 가서 가운데 정도까지만 재빨리 살핀다. 결국 그들은 시선을 페이지의 왼쪽 아래쪽까지 옮겨 힐끔거린다. 이렇게 힐끔거리고는 재빨리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이다. 닐손의 말처럼 F는 fast, 빠른을 상징한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메뚜기식 읽기라고 한다. 메뚜기처럼 키워드만 흩으면 빠르게 지나가며 읽는다. 사실 이런 걸 두고 읽기라고 말하기도 쑥스럽다. 정보를 얻기 위해 훑는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해 보인다. 여러 독자들도 마찬가지 경험을 했겠지만 나도 인터넷 문서를 읽는데 애를 먹는다. 그래서 F자형 읽기를 대충 훑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인터넷 문서는 왜 이렇게 집중해서 읽기가 어려운 것일까? 인터넷에는 우리의 주의를 자극하고 분산시키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책을 읽을 때처럼 집중해야 할 우리의 뇌가 인터넷의 여러 자극으로 분산되어 벌어지는 일이다. 이제 인터넷은 우리를 전지적 주의력 결핍 시점으로 세상을 보도록 만드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읽기 훈련이 덜 된 아이들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읽기로 단련된 능숙한 독서자들마저도
집중력을 흐트려 놓는다. 니콜라스 칸은 인터넷 사이트에 파묻혀 살다가 집중력을 잃고 뇌가 기능하는 방식이 바뀐 것처럼 느껴지던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다. 나의 뇌는 금지에 있다. 뇌는 인터넷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되길 바랐고 더 많은 정보가 주어질수록 더 허기를 느끼게 된 것이다. 나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조차 이메일을 확인하고 링크를 클릭하고 구글에서 뭔가를 검색하고 싶어 했다. 나는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는 내게 살과 피와 같은 워드 프로세서가 되었고 인터넷은 나를 초고속 데이터 처리 기기 같은 물건으로 바꿔놓았다. 이런 자각이 계기가 되어 우리 인터넷이 우리 뇌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연구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쓰게 되었다. 잃어버린 뇌를 되찾기 위한 노력의 한 가지 방법이었다. 그러기 위해 SNS 계정들을 정리하고 휴대전화도 작동하지 않고 인터넷만 겨우 느리게 작동하는 콜로라도의 산악지들이 이사했다고 한다. 인터넷 때문에 예전에 뇌를 잃어버린 사람은 니콜라스 카만이 아니다. 책을 읽는 뇌를 쓴 인지신경학자 메리언 울프조차도 디지털 매체에 빠져 책을 몰입하던 경험을 잃어버렸다. 책을 읽는 동안 우리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탐구한 책을 읽는 뇌를 2007년에 펴낸 뒤 디지털 미디어에 묻혀 연구를 계속하던 순간 책에 몰입하기보다는 정보를 얻는 데만 몰두하기 시작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스스로 실험해보기로 결심한다. 어린 시절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를 다시 읽으며 자신의 책 읽기 능력이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려는 자기만의 실험이었다. 저는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를 읽기 시작하면서 뇌를 한 방 얻어맞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 책을 읽을 수가 없더군요. 문제는 고집스럽게 불투명해 보였습니다. 글을 불필요하게 읽는 어려운 단어와 문장들로 빽빽했고 뱀 같은 문장 구조는 의미를 밝혀주기보다 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마치 제가 헤르만 허세의 유리알 유희를 읽으려고 책을 집어들 때마다 누군가 걸쭉한 당미를 제 뇌에 쏟아붓는 것 같았지요. 당미를 쏟아부은 것 같은데 실험은 재앙이 되었다. 도저히 예전처럼 깊이 있는 독서를 다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난독증 전문가인 메리언 울프가 이런 사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모든 것을 인정하고 20분 간격으로 집중해서 읽는 방법을 시도했다. 2주 만에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전에 있는 자로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게 되었다. 이렇게 이전의 읽기 방식을 되찾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 메리언 울프는 천천히 읽기를 첫째로 꼼꼼히 하고 있다. 디지털 매체 때문에 익숙해진 빠르게 읽기에서 벗어나 천천히 읽기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상반된 일을 경험한 메리언 울프는 두 가지 읽기 방식의 병행을 권하고 있다. 천천히 깊이 있는 종이책의 읽기 방식, 빠르게 정보를 캐내듯이 읽는 디지털 매체 읽기 방식. 두 가지 방식을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과연 우리 뇌가 두 가지 방식의 모두 자유자재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실제로 니콜라스 칸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마무리할 즈음에 다시 이전의 나쁜 습관으로 이미 되돌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블루레이 플레이어에 푹 빠져서 이 기기가 없인 살 수 없을 것만 같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모래의 책.
디지털 매체가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언제나 주시하며 자기 생활을 추스른다 해도 거대한 물결 앞에서 개인은 언제나 나약하기 이를 데 없다. 이렇게 시작도 끝도 없이 정보가 생겨나는 인터넷 공간을 호르헤 루이 보르헤스는 이미 예견했던 것일까? 보르헤스는 셀 수 없는 페이지 수를 가진 단편 소설을 한 편 썼다. 모래처럼 처음과 끝이 없는 책이라서 모래책이랑 불리는 책에 대한 이야기다.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다. 나는 왼손을 책 표지에 놓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표지 다음 페이지에 집어들어 책을 펴보려고 했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계속 표지와 내 손 사이에는 여러 페이지들이 함께 끼어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책 속에서 페이지들이 점점 불어나는 것 같다고나 해야 할까. 이 기괴한 책을 얻은 소설 속 화자는 그 책을 악몽의 물체라 생각하게 된다. 현실을 손상시키고 썩게 만드는 물건이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 불태워 없애버릴까 고심한다. 무한한 책을 읽음으로써 타는데 무한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미치자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지구를 연기로 질식시켜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다. 화자는 90만 권의 장서를 소중한 국립도서관에 잃어버리듯이 놔두고 오기로 결심한다. 어느 곳에 뒀는지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으면서 이를 처리하고 약간의 안도감을 느껴보지만 나는 결코 국립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는 멕시코에 결코 가고 싶은 느낌이 없다. 모래의 책이라고 하면 틀 수도 없지만 모래알이 떠오르기도 하고 거대한 인터넷이 대할 때에 내 마음이 떠오르기도 한다. 한 움큼 쥐어보지만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가는 모래. 디지털 매체가 얼마나 깊이 사회의 경제적 파장을 불러올지 나로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의 뇌와 생각하는 방식, 그래서 행동하는 방식이 아주 커다란 변화를 갖고 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듯하다. 고행석의 불청객 시리즈에 나오는 한 장면이 떠오른다. 은하의 아버지는 야구 감독을 꿈꾼다. 모름지기 야구 감독은 사인으로 모든 지시를 내린다. 사인을 보내는 몸집이 멋있어야 훌륭한 감독이 될 수 있다. 저 감독보다 멋지게 사인을 보낼 수 있다. 다른 어떤 감독들보다 멋있는 사인을 보내야 훌륭한 감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은하 아버지는 오늘도 사인 연습을 게을리할 수 없다. 이렇게 내가 변해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참고도서 메리언 울프 천병금 옮김 다시 책으로 어크로스 2019년 니콜라스 카 최지형 옮김 다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성림출판 2011년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황병하 옮김 호르헤스 전집 5 민음사 1997년 옥타브 위전 강주헌 옮김 에서왕들 북스토리 2018년 시대